자, 이번 시간에 이제 주택법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교재 476페이지, 476페이지. 거기 무슨 법이 나오죠? 주택법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주택법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 바로 주택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뭐 그죠? 주택법. 시험 문제는 현재 7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뭘까? 어느 법이든지 제일 먼저 용어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과 관련된 걸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7문제 중에 약 2문제, 많으면 3문제까지도 이 용어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니까 용어 정의는 하나하나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본론 내용의 첫 번째는 뭐죠? 주택의 건설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주택을 건설하자라는 내용이 나죠. 이때 누가 건설하지? 건설하는 주체가 나오죠. 이걸 여기서는 사업 시행자라고 부르지 않고 여기서는 사업 주체라고 합니다. 근데 사업 주체는 국토교통부한테 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와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비등록사업자, 그렇게 등록사업자, 비등록사업자라는 사업 주체가 구분된다. 특히 비등록사업자,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자 중에서 주택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에 관한 것도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해야 되죠. 자, 사업 주체가 정해지면 이제 사업 주체가 할 일이 뭐죠? 항상 똑같아. 어떤 사업을 하자면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는데 여기서는 사업 시행자라고 하지 않고 사업 주체라고 한다. 그럼 사업 주체가 정해지면 이자가 할 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여기서 무슨 계획을 한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인가받을까 허가받을까 승인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이 사업계획 승인은 적어도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자들만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규모가 작은 주택을 건설할 때는 건축법상 건축 허가받고 짓습니다. 따라서 규모가 작을 때는 건축법에는 건축 허가받고 짓고 그 주택의 규모가 커지면 많이 지을 때는 그때부터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이 소리죠. 자,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면 사업계획 승인 받아도 사업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때는 잠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조치들이 있더라. 그래서 사업 시행을 위한 몇 가지 필요한 조치들이 있는데 그러한 조치를 해놓고 본격적인 사업 시행 절차로 들어갑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로 들어가자 이 말이죠. 그럼 사업을 시행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자,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니까 이제 승인 받은 대로 나 공사에 들어갑니다 라고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착공신고부터 합니다. 착공신고. 그리고 공사하는 걸 뭐라죠? 시공. 제대로 한지 감독하는 걸 감리라고 하죠. 다 끝났다? 제대로 공사했는지 사업계획 승인 받은 대로 공사가 끝났는지 검사하는 절차가 있죠. 그걸 여기서 뭐란다? 사용 검사라는 표를 씁니다. 그리고 일부만 완공됐으면 일부 완공된 것만 임시 사용 승인 받고 쓸 수 있죠. 그럼 사용 검사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사용 검사 받은 대로 사용하면 된다. 거기까지가 건설은 끝난 겁니다. 사용 검사 받았다면 건설은 끝났죠. 근데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 이렇게 주택을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때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으로서 어떤 것들이 있더냐? 주택자금에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5가지가 주택의 건설에 관련된 내용으로 들어가죠. 자, 그리고 건설된 주택을 제대로 맞아 공급하자. 바로 주택의 공급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건 제대로 공급하자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첫째, 공급의 원칙이라든지 또 분양가 너무 비싸게 받지 못하게 공급하는 데 비춰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는 게 있죠. 분양가 너무 비싸게 받지 말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그런 주택들도 있습니다. 또 주택을 공급하는데 함부로 하지 못하게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금지시키는 그런 공급질서 유지 방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 공급을 받는 바로 여러분들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각종 지위나 증서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걸 함부로 타인에게 함부로 양도, 양수, 알선 또는 광고해서는 안 되는 공급질서 교란 행위 금지라는 게 있고 공급을 하는 사업주체도 자기가 현재 짓고 있는 주택이나 대지를 가지고 함부로 장난질 치지 말래. 아직은 여러분들이 계약금 냈죠? 자, 건설회사하고 여러분들하고 즉 사업 시행자하고 사업 주체하고 여러분들하고 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때 계약금 냈죠? 중도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중도금 내죠? 마지막 사용검사 받고 건물이 다 졌었으면 그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입주통보서가 날라오는데 그때 맞으면 뭘 낸다? 잔금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누구 명의로 돼 있던 걸 사업체 명의로 돼 있는 그 소유권을 누구한테? 바로 분양받은 여러분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줍니다.
따라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누구 거로 돼 있다? 사업주체 명의로 돼 있겠지만 그 건설된 주택이나 그 대지가 사업주체 게 아니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뭐 내고 있었어? 계약금, 중도금 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궁극적으로는 사업주체 게 아니라 입주 예정자 여러분들 거다 이겁니다. 따라서 현재 건설하고 있는 주택이나 대지를 가지고 함부로 저당권 등을 설정해가지고 그 대출받아서 딴 데 써가지고 나중에 입주할 입주 예정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짓거리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저당권 설정 등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거 이런 것들도 나오겠죠. 더 나가서 뭐도 있다? 일정년 동안 전매행위를 제한합니다. 팔지 말라는 겁니다. 전매행위 제한. 그런 거에서 투기과열지구 같은 걸 지정하고 이런 등등의 내용이 주택의 공급과 관련해서 쭉 나오는 데죠. 그래서 마지막 뭐가 나온다? 리모델링에 관한 게 마지막으로 들어있습니다. 리모델링이라는 게 마지막으로 나오죠. 이런 게 바로 주택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옛날엔 주택의 관리에 관한 게 있었어요. 요거 말고 작년까지는 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이 주택의 관리에 관한 건 무슨 법이 만들어졌느냐?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법이 따로 만들어지면서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작년 8월 달부터 시행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주택에 관리에 관한 건 전부 다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넘어가서 주택법에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 정의하고 주택의 건설하고 주택의 공급, 그 다음에 리모델링과 관련된 거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주택법의 전반적인 내용은 다 끝난 겁니다. 그중에 요 용어 정의 쪽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에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바로 주택이란 개념부터 정의합니다. 뭘 보고 주택이란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세대의 구성원 그랬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가족이 일시적으로 어디 펜션 같은 데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장기간 오랜 기간 동안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너희들 집과 우리 집이 뭔다? 구분되는 이게 독립된 주거 생활이죠. 욕실과 부엌 같은 게 서로 분리돼서 각각 따로 쓰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뭐만 주택이 아니고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다 그랬으니까 이 건축물만 주택이 아니고 어디까지도 주택이다? 요 부속 토지, 땅까지도 주택의 개념으로 본다는 것. 요것이 중요한 거. 그래서 부속 토지도 주택의 개념에 포함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주택의 건설이라는 말을 쓴다 그랬죠? 이때 주택의 건설이라는 건 넓은 의미에서 주택 건설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좀 전에 말한 건축물만 짓는 거, 그게 바로 협의의 주택 건설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그 건축물을 짓기 위한 땅을 만드는 걸 뭐란다? 대지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 건설과 대지조성을 합쳐서 넓은 의미에서는 그걸 주택의 건설이란 용어를 쓴다는 거, 그렇게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두 번째,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이때 주택을 이제 나눈 거야. 물론 이 개념 전에 뭐가 있을까? 바로 우리가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개념도 있습니다. 단독주택과 무슨 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중에 뭘 보고 단독주택이란다? 단독주택에는 우리가 건축법에서는 뭐뭐 있었죠? 단다다공. 잡아자. 단독주택에는 원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해가지고 단다다공, 단다다공 이게 원래 단독주택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 중에 뭐는 빠진다? 우리 여기서는 주택법에서는 공관이라는 개념이 빠집니다. 공관은 대법원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 이런 것들이잖아. 이건 우리 세대 구성원이 같이 모여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독립된 주거 생활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공관은 일부 주택의 개념에서 업무용으로 같이 쓰는 거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단독주택의 개념에서 빠진다. 그럼 공동주택에는 몇 가지가 있다? 여기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주택 여기까지만 들어갑니다. 뭐는 빠진다? 기숙사는 또 빠집니다. 왜 기숙사는 빠지죠? 기숙사도 우리 세대 구성원이 모여 사는 독립된 주거 생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숙사도 빠지고 요 기숙사는 어디 들어간다? 준주택의 개념에 들어갑니다. 주택은 아닌데 주택에 준하는 시설이다 해서 이건 준주택의 개념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 그게 기숙사라는 것만 조심합니다. 그래서 주택법에서의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만 들어가고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주택 세 가지만 각각 들어간다는 거. 이걸 먼저 기본적으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나누지. 그중에 국민주택의 개념은 시험 문제 아주 자주 납니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랍니다. 그런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먼저 국민주택 규모라는 게 무엇이더냐? 이 개념부터 정리하죠.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주거 전용 면적이, 말 그대로 주거 용도로 쓰는 주거 전용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1호라는 건 단독주택을 세는 개념이야. 단독주택을 한 채, 두 채, 세 채가 아니라 1호, 2호, 3호라고 부르고, 공동주택은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씁니다. 그때 1호 또는 1세대당 얼마랍니까?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이걸 국민주택 규모로 합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전용 면적 기준 원칙적으로 호당 또는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 되는 거. 1호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면 이게 원래는 국민주택입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적이 아닌 읍 또는 면적에서는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은 그때는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라 라고 됐습니다. 그럼 저걸 말로도 한번 만들어 보자. 자, 이게 뭐죠? 우리나라 지도다. 그때 자, 원칙적으로 국민주택 규모는 얼마다? 85제곱미터 이하 돼야 주거전용 면적이죠. 호당 세대당, 즉 단독주택이든 공주택이든 85제곱미터 이하 되면 이걸 국민주택 규모라고 부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는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적이 아닌 읍면지역 그랬습니다. 그럼 일단 수도권 어딜까? 서울, 인천, 경기. 이게 수도권이죠.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죠. 어디 있죠? 도시죠. 이런데 용도지역상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도시죠. 그러면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적이 아닌 나머지 지역 중에서 무슨 자 들어가는 지역? 읍자 들어가는 지역 또는 면자 들어가는 지역. 여기 무슨 읍, 여기 무슨 면 이렇게 되는 지역. 이 지역은 여기서만은 얼마로 짓는다? 요거는 85가 아니라 몇 제곱미터로 짓는다? 100제곱미터 이하로 짓는다. 이걸 바로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림을 가만히 다시 보면 어떤 의미를 갖죠? 수도권에서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무조건 얼마라는 얘기야? 85라는 얘기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설령 읍자가 들어가든 면자가 들어가든 도시적이 아니 관리지역이든 무슨 지역이든 따지지 않고 수도권은 무조건 85% 이하. 그 다음에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지역 안에서는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중에서 도시지역이라는 지역에서는 그것에서도 무조건 얼마다? 85% 이하. 도시지역도 무조건 85% 이하. 근데 어디에서는 수도권도 아니고 나머지 지역 중에서 도시지역도 아닌 나머지 지역이니까 나머지는 어디죠? 관농자겠죠. 도시지역이 아니면 관농자 지역에 속해 있는 읍이나 또는 면인 그런 시골 지역에서는 얼마까지 가능하다? 100제곱미터 이하까지입니다. 따라서 수도권이 아닌 나머지 시골에 있는 지역 중에 도시지역도 아닌 관농자 지역 중에서 읍자, 면자 들어가는 지역 여기서는 100제곱미터까지 짓는 걸 이걸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고, 따라서 국민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얼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만 짓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이 되려면 85제곱미터 이하로 짓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누가 짓더냐? 이렇게 두 가지로 짓는 것들. 첫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주택. 이걸 한마디로 뭐란다? 공공건설 사업주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공건설 사업주체는 몇 명 있다? 주택법에서는 4명이 나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걸 공공건설 사업주체라고. 이자들이 짓는다면 얼마로 졌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졌다. 85제곱미터 이하로 졌다면 원칙 그럴 때는 그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국민주택이라 하자.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짓는 게 아니고 민간건설사업체가 짓는데 이 말이야. 이자들이 아닌 나머지 민간건설 짓는데 그때 무슨 돈으로 졌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거나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도 이것도 뭐에 속한다? 국민주택이라 하자 이겁니다. 근데 말이 참 어려워요. 그럼 이제 일리 와서 뭘 보고 그럼 국민주택이라 하더냐? 국민주택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정해봐. 국민주택에서는 전제 조건이 뭐죠? 국민주택 규모로 지을 것. 이게 전제 조건이야. 국민주택 규모로만 지어야 돼. 안 돼. 나머지 안 돼. 85제곱미터 이하로만 지어야 되는데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적이 아닌 읍면적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로만 지어도 좋고 이게 국민주택 규모로 짓습니다. 그중에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해야 그게 국민주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뭐죠? 첫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그 한국토지택공사나 또는 지방공사 얘들을 뭐라 본다? 공공건설 사업체 얘들이 건설한다면 얘들이 진다면 이때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뭐로 들어간다? 국민주택입니다. 얼마나만 지었을 때? 국민주택 규모로만 지었을 때 그러면 얘들이 짓는다면 이건 다 국민주택. 그런데 이자들이 짓는 게 아니고 누가 짓는다? 민간건설 사업체 짓는다. 그럼 민간건설 사업 주체들이 지으면서 그때 무슨 돈으로 지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지었단다. 재정의 지원을 받았단다.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주택도시기금이라는 이 두 가지 자금에 뭘 받았다? 지원을 받아가지고 건설되거나 개량된다면 그거로 건설하거나 또는 개량하는 그런 주택이라면 이것도 뭐가 된다? 국민주택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때 규모는 전제 조건이 국민주택 규모로 지어야 된다는 것. 하여튼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무조건 국민주택 규모로 지어야 됩니다. 자, 그중에 국민주택 규모로 지면서 첫째는 뭐가 국민주택이다? 공공건설 사업체가 지으면 그건 볼 것도 없이 당연히 국민주택입니다. 그럼 민간건설 사업체일 때는 그때는 아무거나 다 국민주택이 아니고 재정,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아니면 주택도시기금이라는 자금의 지원을 받았고 그래서 건설되거나 개량된다면 그것도 뭐에 속한다? 국민주택이라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 밑에 뭐가 나오죠? 민영주택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럼 뭘 보고 민영주택이라 합니까? 국민주택을 제한주택 되어 있죠. 이거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이걸 다 민영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작년에는 어떻게 됐죠? 국민주택 등을 제한 주택이라 해서 여기 무슨 자 들어있었죠? 등자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이 등에 관한 걸 전부 다 어디다 집어넣었다? 국민주택의 개념에 다 포함시켜버렸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는 등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국민주택 등이라고 부르는 게 있었는데 이 등자를 없애버리면서 등을 전부 다 뭐해줬다? 국민주택의 개념 속에 다 흡수시켜버리고 이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 가지로 나눠놓고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한 주택을 말한다 이래야 되지 국민주택 등자 들어가면 안 된다. 이제 등자는 삭제되고 사라졌습니다. 그 등에 관련된 것들이 이런 게 등인데 이 등은 어디 넘어갔다? 국민주택 개념 속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 정의를 정확하게 구분해 주도록 합니다. 따라서 크게 보면 이제 어떻게 나눠지는가? 주택을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이쪽은 국민주택이고 이쪽보다 민영주택이다. 그런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완전히 구분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나오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관한 구분들. 아주 중요한 거니까 이 개념은 정확하게 숙지해 주도록 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뭐가 나죠?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개념이 첫 번째 나옵니다. 그럼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몇 세대 미만으로만 지어야 되죠? 300세대 미만만 지어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300세대 미만만 짓는다는 것. 따라서 미만이니까 299세대까지만 지어야 됩니다. 300세대 짓는 건 안 돼. 299세대 미만만 짓는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로 짓는다. 아까 국민주택 규모 원칙 85, 예외 100까지만 지어야 된다. 세 번째, 도시지역에만 건설해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 짓는 건 안 됩니다. 도시지역에서만 건설해야 된다는 것.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도시형 생활주택의 첫 번째 개념이 성립된 것이고 그러면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룸형 주택이 있어요. 단지형 연립주택이 있어요. 단지형 다세대 세 가지.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원룸형 주택이 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 또 네 가지를 더 갖춰야 돼. 뭐 되죠? 세대별. 그러니까 원룸형 주택이 되기 위한 요건은 이거부터 충족해야 돼요. 300세대 미만만 지어야 되고 국민주택 규모로만 지어야 되고 도시적이만 건설해야 된다라는 걸 충족해 놓고 그 다음에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로만 지어야 됩니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좀 전에 국민주택 규모가 얼마라 그랬죠? 원칙은 85제곱미터 이하이고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적이 아닌 읍면적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로 짓는다 그랬잖아. 그런데 이 원룸형 주택은 85까지도 안 되고 50제곱미터 이하로만 지어라라는 이런 제한을 받는 게 원룸형 주택이라는 것. 그래서 원룸형 주택은 그 국민주택 규모 중에서도
50제곱미터 이하만 줘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작년하고 개정된 게 뭐다냐? 작년은 14제곱미터 이상, 최저가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 작년까지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삭제됐다? 요거 14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요 말이 요게 삭제가 돼버렸다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하한선을 놓고 상한선만 50제곱미터 이하로 것라고 개정했습니다. 그럼 이게 개정의 의도는 뭐더냐? 종전에는요, 한 세대가, 한 가족이 우리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면적은 얼마 된다? 14제곱미터는 돼야 된다라는 게 작년까지의 우리 법의 개념이었습니다. 즉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이란 개념으로 세대의 구성원 그랬잖아. 그리고 우리 가족이 사는 개념으로는 최소 면적은 얼마 된다? 14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죠. 약 몇 평입니까? 약 6평이 아니 4평 정도죠? 4평 약간 넘는 그 정도 면적은 최소한 돼야 된다. 14제곱미터였거든. 근데 이거 뭐였어? 없애버렸습니다. 왜 없었을까? 가족답게 산다는 건 면적이 중요하지 않다. 이건 어떻게 보면 말장난인데 이제 뭐라는 게 6제곱미터가 돼도 좋고 5제곱미터면 돼도 좋고 하여튼 한 평만 돼도 좋다. 뭐 이런 개념 같은데 그게 무슨 놈은 사람이 사는 집입니까? 그죠? 그건 완전히 무슨 옛날에 뭡니까? 그 농노들 사는 그런 개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 법으로서는 14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최소한의 개념을 주택법에서 삭제시켜버렸다는 거, 그것만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그냥 50제곱미터 이하로만 짓는다. 요게 이번에 새로 개정된 내용이라는 거. 또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즉 니들 집과 우리 집이 구분되기 위해서는 독립된 주거하는 건 뭐 있어야 돼? 욕실하고 부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욕실과 부엌을 따로 쓴다는 건 독립된 주거 생활이라 이런 개념이죠. 또 세 번째, 욕실하고 뭐하고 보일러실을 제외한, 그러니까 욕실하고 보일러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뭐로 쓴다?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의 공간이 뭐죠? 원룸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공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룸형 주택이라는 게 방에 한 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뭐는 막아도 괜찮아? 욕실하고 보일러실은 따로 공간으로 막아서 써도 좋고 그 밖에 나머지는 전부 다 탁 트인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된다. 다만 얼마 이상부터는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안에 공간이 30제곱미터 이상 되면 그때는 뭐로 나눠줬다?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룸이라 그때는 투룸을 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원룸형 주택이란 말은 좀 뭐가 잘못됐어요. 제가 볼 때는 원투룸 주택이 더 맞는 말이야. 원투룸 주택이지 왜 원룸형 주택이야?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면적이 주거자료 면적 기준 30제곱미터 이상부터죠. 그때 지하층에는 뭐 설치하지 마라? 이 원룸형 주택에 세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지하층에는 원룸형 주택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요 네 가지 요건을 갖추면 그걸 원룸형 주택을 하자 이거죠. 반면에 단정 연립과 단정 다주택의 개념적 이름 뭐라고 됐더냐? 단정 연립주택이란 연립주택 중 원룸형 주택이 아닐 것 이렇게 됐습니다. 즉 연립주택 중에서도 원룸형 주택이 아닌 건 단정 연립이래. 그럼 다세주택은 단정 다주택은 역시 다세주택 중 원룸형 주택이 아닌 것, 그건 단정 다세대주택라고 개념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룸형 주택은 아닐 것, 그래 되죠. 그런데 단정 연립과 단정 다세대는요, 원래 연립주택과 다세대는 주택으로 쓰는 게 몇 개층까지만이죠? 4개층 이하만 지을 수 있는 게 연립주택과 다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단정 연립주택과 단정 다세대는 건축인의 심의를 거치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몇 개층까지 했다?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거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5층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신랄하게 비판했었습니다. 이게 5층하고 5개층도 구분 못하는 또라이들이 법을 만들었다. 그랬더니 올해 개정해버렸습니다. 정확하게 5개층이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5개층으로 나눠지는 그런 주택으로서의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뭐는 단정 연립과 단정 다주택은 가능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러면 원래 주택으로 쓰는 게 5개층 이상이면 뭐죠?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아파트가 아닌 단정 연립주택, 단정 다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걸 5개층까지 가능한데 그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만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 제한을 받습니다. 함부로 건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제한을 받죠? 하나의 건축물에는 뭘 같이 지을 수 없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없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그 밖은 동일한 하나의 건축물을 내서는 같이 짓지 말랍니다. 왜 그랬을까? 동일한 건축물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 함께 지면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 일반적인 아파트하고 원룸형 주택을 같이 줘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죠? 원룸형 주택은 주차장 설치 규준이 일반적인 아파트 기준보다는 거의 반으로 완화되어 있습니다. 반 정도가 완화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에서는 이 자동차를 2대 세울 수 있는 그 주차장 공간을 필요로 한다면 어디에서는 원룸형 주택은 한 대 세울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는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은 두 차량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오히려 원룸형 주택은 자동차 한 대만 쓸 수 있는 공간만 확보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더 혜택을 많이 주더냐? 원룸형 주택 쪽에 훨씬 더 혜택이 큽니다. 그래서 그쪽은 원칙적으로는 두 세대당 자동차 한 대만 세울 수 있는 공간만 되면 되거든요. 두 세대당 한 대만 세우면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건 아니에요. 한 세대당 1.2대 이상을 세우도록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아파트 쪽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아파트 주차장 설치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원룸형 주택 사람들은 오히려 그 반밖에 안 되는 공간만 주차장 설치를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룸형 주택과 아파트하고 같이 집어넣어버리면 주차장 쓰는 게 누가 더 불리합니까? 아파트 입주민들이 더 불리합니다. 왜냐면 원룸형 주택에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 조금은 확보했는데 그 사람들이 아파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지 들어와서 거의 주차장 공간에 들어와서 거기다 차를 세워버리면 사실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같이 못 짓게 하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거치면은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그 밖의 주택은 함께 져서는 안 되는데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이것도 일부 개정됐습니다. 뭐가 바뀌었죠? 첫째, 원룸형 주택하고 뭐는 같이 져도 좋다. 주거전이 먼저 85년부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는 함께 져도 좋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아까 원룸형 주택 짓는다 그랬잖아. 299세대까지 지을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여기다 원룸형 주택을 지었습니다. 몇 세대 지었을까? 200세대 지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총 200세대 지었습니다. 300세대 미만으로 지었으니까 가능하죠. 주거전이 면적은 최대 50제곱미터 이하로 짓는데 그럼 아무리 커봤자 주거전이 면적은 세대당 50제곱미터 이하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동주택이니까 소유권이 뭐죠? 구분 소유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200세대 전체를 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200세대를 소유하는 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은 반드시 뭔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합니다. 혼자 200세대를 갖고 있는 개념이 될 수 있죠. 그럼 이거 주인이 지 혼자 쪄가지고 지가 다 소유권을 다 취득했습니다. 그럼 주인 혼자 지가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이때는 소유자는 한 명밖에 안 되면서 200세대를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주인을 뭐라 부른다? 부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원룸형 주택 200세대를 혼자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월세 한 달에 50만 원만 나오는데도 도대체 얼마짜리입니까? 50만 원만 나와도 200세대면 520 1억인가? 그죠? 한 달에 월세 1억씩 받아먹으면 됐지 뭘 얼마나 더 받으려고. 그죠? 그럼 이런 사람을 뭐라나? 부자라고 하겠죠. 근데 이런 부자가 또 욕심은 많아가지고 또 뭐 하더냐? 여기 입주자들 들락날락거리잖아. 월세를 줄래다니까. 그죠? 누구는 들어왔다 또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잖아. 보통 누구한테 맡기죠? 그 옆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다 보통 맡깁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주인이 또 욕심은 많아가지고 지가 뭐죠? 지가 관리하겠대. 지가 들어오고 나가는 건 지가 하겠대. 그래서 옆에 있는 부동산에다 안 맡기겠대. 뭐 가능하죠. 뭐 주인이 직접 한다는데. 그런데 주인이 어디 살까? 멀리 안 있어야죠. 여기 같이 살죠. 어디 살겠대? 이거 한 달에 월세 1억 받으면서 50제곱미터 이하 되는 원룸형 주택에 살고 있다? 좀 그렇잖아. 그래서 여기다 뭔데? 아니래. 주인집은 따로 하나 더 지어도 좋대요. 어디다? 이후에다가 따로 여기서 요걸 뭐라 본다? 요건 주인집하고 하나를 따로 지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면적은 얼마죠? 주거제 먼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 그래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여기다 짓는 거. 요게 중요한 거야.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짓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룸형 주택은 50제곱미터 이하로 지어야 되지만 주인집 한 세대만은 85 초과하는 걸 이거 한 세대만이야. 그러니까 주인집이죠. 요거 짓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무슨 지역에서만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에서만 다른 지역은 안 돼.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에서만 뭐 짓는 거? 원룸형 주택 짓는 거하고 뭐가 같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외주택도 함께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안 되고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에서 짓는 것만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주택을 함께 짓는 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것도 가능하죠? 하나의 건축물에서는 아니 이제 불가능한 게 있어. 하나의 건축물에는 뭐도 안 된다?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택과 원룸형 주택도 함께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럼 1번과 2번의 차이는 뭐죠? 1번은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그 밖의 주택을 함께 짓는 건 안 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두 가지 사이에서는 함께 건축하는 게 가능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인데 그럼 동일한 도시형 생활주택끼리는 어떻게 할까? 즉 원룸형 주택과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주택 이렇게 셋이는 이거 한마디로 도시형 생활주택이죠. 이 세 가지는 지들끼리 같이 짓는 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하고는 같이 안 되죠? 단지형 연립 또는 단지형 다세주택과 원룸형 주택 그렇습니다. 여기 말을 잘 보세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주택과 원룸형 주택 이렇게 됐죠. 여기 또는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둘 중에 한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짓는 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단지형 연립 또는 단지형 다세택과 그리고 앤드 뭐하고 같이 짓는 거? 원룸형 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림을 잘 보셔요. 단지형 연립 또는 단지형 다세택하고 뭐하고 같이 짓는 거? 과 원룸 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그러면 결국 뭐는 안 된다는 얘기야? 단지형 연립과 원룸형 주택 함께 짓는 거 안 된다. 또는 단지형 다세택과 원룸형 주택도 함께 짓는 거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말귀를 잘 보셔야 돼. 단지형 연립 또는 단지형 다세택이란 둘 중에 하나하고 그리고 원룸형 주택하고는 함께 지을 수 없다는 뜻이니까 바로 단지형 연립과 원룸형 주택도 함께 건축할 수 없고 단지형 다세택과 원룸형 주택도 함께 건축할 수 없다는 뜻이다. 말귀를 그렇게 새겨들어야 된다는 거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셔서 또 뭐가 나오죠? 공동주택 중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무슨 말이더냐? 자, 여기 아파트 단지를 지금부터 하나 조성합니다. 여기 101동, 잘 보세요. 여기 102동, 여기 103동, 그렇죠? 그 다음에 저쪽 뒤에다가 다시 104동, 여기 105동, 여기 106동 하고 이렇게 몇 개 졌다? 6개 동을 짓습니다. 자, 이게 뭐죠? 하나의 주택단지 안에 이런 식으로 지금 주택이 건설됐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의 주택단지입니다. 좋죠? 근데 한 개 동마다 몇 세대가 있다고 할까? 1개 동마다 여기 100세대가 있다. 그러면 한 개 동마다 100세대니까 총 몇 세대가 있죠? 총 600세대가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주택단지는 총 600세대인데 한 개 동마다 100세대씩 이렇게 있다. 이렇게 전제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세대구분형 공주택이란 뭐더냐? 이 중에 여기 일부 여기 하나의 세대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저 어떤 집이야? 한 집을 끄집어내봐. 그럼 이 하나의 세대가 뭐죠?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둘 이상으로 이렇게 나눠서 어떻게 나눈다? 이렇게 나누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쪽은 주인집이 쓰고 이쪽은 주인집이 한마디로 이건 주인집이고 이건 뭔다? 세를 주겠다. 이건 새집이라. 그래서 세를 준 집이고 이건 주인이 쓰는 집. 이렇게 하나의 세대를 둘로 나누는 거. 이게 세대 구분형 그런 공동주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공동주택에 잘 봐요.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이게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이죠. 집 안 내용이야. 안쪽이야. 일부를 뭘 했대?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했다. 그래서 여기는 주인집이 사는 구조라고 여기는 세주는 집 구조로 이렇게 해야 돼.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는 이게 공간 중에 뭐죠? 이쪽 일부잖아. 구분된 공간 요 일부에 대해서 요 세 집만 해. 요 집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없다?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이래. 그럼 이건 구분 소유를 못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세만 줘야 되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다는 건 소유권을 둘로 나누는 건 안 되고 주인집 혼자 살면 혼자의 소유면서 이쪽은 세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구분 소유할 수 없더라. 근데 여기는 안 써놨는데 법적으로는 그럼 두 세대로 볼까 한 세대로 볼까? 법적으로는 둘을 합쳐서 하나의 세대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이걸 뭐라 한다? 법적으로는 1세대 개념으로 보지 두 개 세대라고 해서 두 세대로 보는 건 아니다. 법적으로는 하나의 세대로만 본다는 것 그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세대 구분형 공주택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첫 번째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로 뭘 만들죠? 욕실과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그랬죠. 따라서 요 들어가는 출입구가 여기서 어떻게 하죠? 여기 현관문 따로 있고 이쪽도 현관문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려면 욕실하고 부엌이 각각 욕실과 부엌은 따로 떨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관도 따로 설치하고
욕실과 부엌도 따로따로 설치할 것.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이때 통합하여 사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자, 두 세대로 나누던 걸 둘로 나누겠대? 하나로 쓰겠대? 하나로 쓰겠대요. 그래서 여기다 뭐 만든다? 연결문. 그래서 처음에는 세를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썼죠? 세 살던 사람들 내보내고 우리 아들 내외 가족을 이리 들여보내자. 그래서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자 손녀 걔들 여기 들어와서 살게 하자. 그럴 수도 있잖아. 그때는 출입문을 따로 둬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 물론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게 참 더 바람직할 거야. 며느리는 이쪽으로 다 출입문 만들어서 그 아무 때나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들럭날럭거리는 거 마음에 안 들겠지. 그러니까 없으면 좋겠지만 이쪽으로 현관으로 따로 다니는 게 며느리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그래도 애들은 맨날 문 열고 나가서 문 열고 들어가기 그러니까 여기다 뭐한다? 연결문을 설치한다. 하나의 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다 연결문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요 경계벽 있죠? 경계벽이 뭐죠? 세대와 세대를 나누는 벽을 경계벽인데 이 경계벽을 뭐라고 한다? 경량구조로 설치한다. 경량구조가 뭐죠? 언제든지 탈부착이 가능한 거. 따라서 철근 콘크리트 같은 거로 막는 게 아니고 떼었다 붙였다 하는 거. 그게 경량구조. 또는 발로 다 팍 차면 부서지는 거, 깨지는 거. 이런 구조로 해서 언제든지 탈부착해서 출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다 연결문을 설치하거나 경량구조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이나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대수는 얼마까지만 가능할까? 요거 잡으십시오. 해당 주택단지 안에는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이하만 하랍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전체 세대수는 몇 세대인데? 총 600세대인데 그 중에 몇 세대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하란다? 200세대만 600세대의 3분의 1 이내라 그랬으니까 결국 200세대죠. 그럼 어떤 것만? 바로 요쪽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 두 개 동, 요거하고 요거 동, 요 두 개 동만 뭘 한단다? 요것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쓰자는 얘기입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저 주택단지 전체에 있는 주택이 아니고 그 중에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이내인 200세대 요 두 개 동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써야 된다는 것. 이걸 조심합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이것도 주차 공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개 세대로 나눠지면 주인집만 자동차 있을까? 세대로 사는 사람도 자동차 있을까? 세대로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아파트 같은 데는 원칙적으로 이 주차장 설치 기준이 몇 대되냐? 한 세대당 1.2대 분량만 세우면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럼 1.2대니까 주인집하고 새 집하고는 자동차가 두 대인데 실제는 1.2대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죠. 그러면 전체를 갖다 600세대를 전부 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지어버리면 두 세대씩만 나눠도 말은 600세대지만 실제는 1200세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동차도 몇 대가 필요해야 돼? 1200대가 들어가는 공간이 필요해야 되죠. 근데 법적으로는 아까 한 세대로 본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600세대에 1.2대만 더 세우면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면 622, 616, 720대 자동차는 720대 분량만 여기다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600세대 전체를 세대 구분형하면 그때는 몇 세대? 1200세대더라면 자동차도 1200대가 될 건데 720대 주차장만 확보하라면 주차 심각해질 겁니다. 그래서 전체 세대 중에서 3분의 1인 600세대 중에 3분의 1인 200세대만 세대 구분형으로 해서 주차 부족한 걸 완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것만 그럴까? 아닙니다. 모두 주거전용 면적도 마찬가지야.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주거전용 면적을 다 합한 게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 면적 합계 역시 3분의 1 이하랍니다. 무슨 말이죠? 여기 101동에 주거전용 면적 있고 102동에 주거전용 면적, 103동, 104동, 105동, 106동 주거전용 면적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다 합산한 거하고 뭐하고 비교하자? 세대 구분형 공주택의 주거전용 면적하고 합산한 거하고 비교해보자는 얘기죠. 그때 어떤 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의 합계가 이 전체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 면적의 합계에 얼마밖에 안 된다? 3분의 1 이하일 것. 그러면 여기는 너무 큰 것만 집어넣는 건 안 된다는 얘기야. 전체 주거전용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만 그때는 뭐로 들어간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두 가지 요건이 추가된다는 거. 근데 작년까지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요건에 주거전용 면적이 1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는 요건이 하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주인집하고 새집 나눠진 각각의 주거전용 면적은 최소한
14제곱미터 이상은 되도록 해야 된다. 이상이야. 14제곱미터 이상. 이것도 14제곱미터 이상 되도록 해야 된다는 이런 요건이 있었는데 이 요건은 뭐였다? 삭제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주택법에서 우리 가족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 면적이라는 그 개념이 법에서 이제는 삭제됐다는 거. 그래서 14제곱미터 이상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려버립니다. 아셨죠? 따라서 세대구분형 군주택에서도 주거전용 면적의 기준이 14제곱미터 이상으로 돼야 된다는 이 말은 없어졌다는 거. 요건은 삭제라고 돼 있죠. 요 빨간 거로 쓴 것들이 전부 다 개정된 내용들이라는 걸 조심합니다.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뭐 있죠? 준주택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때 준주택은 뭐죠?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그랬습니다. 그럼 주택 외의 건축물 했으니까 주택이란 얘기야? 아니란 얘기야? 아니란 얘기라는 걸 조심합니다. 주택은 아닌데 무슨 뜻이야? 주거실로서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라고 됐죠. 한마디로 말하면 주택은 아닌데 주택같이 쓸 수 있는 시설 말입니다. 주거시설로서 이용이 가능하다. 주택은 아닌데 주거시설로서 이용이 가능하다 말이죠. 어떤 게 있죠?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 노인복주택 네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 기숙사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의 개념에 들어가는데 우리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는 주택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고 어디에 들어간다? 준주택의 개념 속에 들어간다는 거. 기숙사는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제외되고 준주택의 개념에 들어간다는 거. 왜? 기숙사는 우리 세대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가족이 사는 게 아니라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모여 사는 자니까 이거는 준주택에 들어간다. 두 번째,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 건축법 시간에 했었는데 뭐죠? 다중, 많은 군중이 생활하는 시설. 많은 사람이 생활하는 시설 이 말이거든. 뭐죠? 옛날에 뭐라 부르던 거? 고시원이라고 부르던 거. 옛날에 고시원이라고 부르던 거. 지금은 고시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고시원이라는 건 원래 누가 하는 거예요?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고시라는 게 이게 고시 공부 아닙니까? 고시원 이런 말인데 이게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사는 데가 고시원이거든. 그런데 요새는 고시원이 고시 공부하는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야. 방들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좀 그냥 완전히 한 사람이 누우면 딱 맞는 공간입니다. 저도 옛날에 고시 공부할 때 신림동에서 공부할 때 거기 이제 학교 있다가 방학 때 같은 데는 좀 마음도 사실 정리할 겸 또 거기 학원가가 거기 밀집돼 있었거든. 그래서 거기 고시원에 갑니다. 그럼 거기 가서 눕잖아요. 발 뻗고 손 이렇게 뻗어보면 다리하고 손하고가 벽과 벽이 다 버립니다. 그래서 공간이 그냥 한 사람 딱 누워서 손 뻗으면 딱 달 공간. 그것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해 보이죠? 예, 오래 생활하면 아늑합니다. 네, 좁은 공간이니까 더 이상 할 것도 없어. 거기서 뭐 텔레비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공부만 한 시간이니까 딱 좋습니다. 공간은. 어쨌든 그냥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좋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으로서는 참 살만한 공간은 아니죠. 임시적으로 살든 몰라도 영원히 살 건 아니잖아. 근데 그런 고시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고시원이라는 개념은 고시 공부하는 공간인데 사실은 요새는 그게 아니고 저소득층들이 그냥 이렇게 학구 방식으로 되는 거기서 그냥 생활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시원 명칭을 없애버리자. 다중생활시설,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시설이다. 그게 맞겠다. 그래서 다중생활시설로 개정됐다는 것. 근데 이 다중생활시설이 이종 걸린 생활시설에 속하는 것도 있고 숙박시설에 속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다중생활시설이란 이 고시원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 고시원의 규모가 얼마나 되냐?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그때는 이종 걸린 생활시설을 봅니다. 그 고시원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때는 다중생활시설 중에서 특히 이종 걸린 생활시설이죠. 반면에 그 다중생활시설인 고시원의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되면 규모가 커졌죠. 그때부터는 숙박시설의 개념으로 보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종근생에 속하는 다중생활시설이거나 또는 숙박시설에 속하는 다중생활 둘 다 뭐에 속한다? 준주택에 속한다는 거. 둘 다 준주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오피스텔 많이 들어봤죠? 오피스텔 그것도 준주택에 속합니다. 노인복주택 이걸 뭐라죠? 실버타운이라고 합니다. 실버타운.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만 원래는 입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분양받을 때는 어르신들만 분양받습니다. 60 이상 되는 데만 분양받을 수 있어. 그런데 전매는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노인복지주택에서 주택이라는 말을 썼는데 주택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아파트랑 똑같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와 똑같아. 다만 분양받는 자격이 나이 드신 분들만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전매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양만 나이 드신 분들이 파는 건 젊은 친구한테 팔아도 괜찮습니다. 세댁들
다시 말하면 신혼생활하는 사람들한테 팔아서 그 사람들이 도와도 됩니다. 그럼 노인복지대기라고 왜 만들었느냐? 현대판 고려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현대판 고려장. 무슨 말이죠? 나이 드신 분들 니들끼리 모여 살다 뒤져라 얘기입니다. 이거 아주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만든 겁니다. 제도가.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 니들끼리 모여 살다가 니들끼리 가서 알아서 뒤져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현대판 고려장 아닙니까? 싸가지 없이 만들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다 무슨 시설이 물론 노인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계단보다는 뭐죠? 이렇게 그냥 경사로식으로 되는 거. 계단은 걸어다녀야 되는데 다리 불편한 분들은 계단 못 탔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전동 휠체어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타려면 경사로식으로 이렇게 됐다. 그리고 언제든지 넘어지지 않도록 옆에 계단 같은 거 내려갈 때는 옆에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안전장치 같은 걸 만들거나 이런 또 그 안에다가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같은 것들 그런 여러 가지 나름대로는 시설 같은 걸 만들어주긴 하지만 그래도 현대판 고려장인 건 맞습니다. 근데 고지랄로 만들어 놓고선 파는 건 누구한테 팔아도 됐다? 아무한테나 팔아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저런 걸 왜 만들어 놨습니까? 더더욱 웃기는 건 주택이 아닌 준주택이랍니다. 그래서 전기료도 주택 전기료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상업시설이죠. 상업시설에 관한 전기료를 그걸 적용합니다. 업무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도 일종의 업무시설 성격으로 봐가지고 그래서 그건 상가에 관련된 그런 전기료를 적용한다는 거. 그래서 아파트인 줄 알고 샀다가 아파트가 아니라고 해서 나중에 뭐 하는 거 전매할 때 뭐죠? 그때 뭐 하는 거 아파트 같은 건 내가 입주해가지고 뭐 2, 3년 살아보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양도세 때 전액 면제 받잖아. 이건 양도세 때 면제 없습니다. 물론 일부 오래 산 기간에서 약간 하지만 세금이 양도세에서 한 30%, 40% 세금 막 떨어져요. 그러니까 팔 때 돌아버리는 겁니다. 아니 나는 집에서 3년 살았는데 팔으려고 했더니 양도세 때 내랍니다. 아니요. 3년 살았으니까 면제잖아요. 그랬더니 야 이건 아파트 아니거든. 돌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시는 분들이 우리도 이거 아파트로 인정해달라고 청원도 제기했고 입법도 몇 번 올라가 있는데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든 새끼가 또라이 새끼들이 만드는 겁니다. 책상에 앉아가지고 할 일 없는 새끼들이 그죠? 국가 봉급은 춘내면서 할 일은 없고 뭔가 또 하나라도 하는 척은 해야 되고 콧구멍만 후지고 앉아있다가 할 일 없으니까 이런 쓸데없는 거나 만들어가지고 국민들한테 현혹시키는 이상한 걸 만들었죠. 명칭만 주택이지만 주택 아니다. 실버타운은 주택 아니다. 라는 걸 조심합니다. 그건 준주택에 속한다. 자, 여기까지만 기억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뭐죠? 준주택단지부터 개념이 나오는데. 자, 그럼 주택단지 조금만 보자. 주택단지란 일단 뭘 받아야 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까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주택을 건설하는데 적어도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때 단독주택은 원칙적으로 30호 이상,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지을 때 그때부터는 건축허가 받고 짓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받아라 라고 됐습니다. 그런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건설하거나 또는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땅들을 전부 다 뭐라 부른다? 그건 주택단지를 하자.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받고 아파트 같은 걸 짓는단다. 또는 그런 걸 지키기 위한 대지를 조성한단다. 그럼 그걸 다 뭐라 보자? 주택단지인데 문제는 다음 같은 세 가지로다가만 일단 정리해.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란다. 자, 그러면 하나의 주택단지가 이렇게 조성됐어요. 아까 여기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이게 주택단지라고 했잖아. 그래서 주택과 여기 무슨 썰? 부대시설도 짓고요. 여기다 복리시설도 들어간단다. 그럼 부대시설, 복리시설이 건설되는 일단의 토지는 전부 다 뭐다? 이건 주택단지라 그랬는데 여기에 뭐가 생겼습니까? 주택단지 가운데에 뭐가 났답니까? 여기 철도나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생겼답니다. 돌아버린다.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그러면 가운데 철도가 나버리면 이놈의 주택단지는 뭐죠? 둘로 쪼개져 버렸네? 그러면 각각을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이런 주택단지를 무슨 주택단지란다? 아작난 주택단지라고 합니다. 왜 아작나버렸죠? 상식으로 생각해보세요. 아파트가 만들어진데 가운데 철도가 나버리면 이거 옆 사는 사람들 밤중에 그죠? 화물열차 덜그덕덜그덕 지나가지고 그죠? 기차 빽빽거리죠. 아마 노이로제 걸려서 전부 다 재수명해서 20년은 일찍 돌아가실 겁니다. 당연히 아파트 값이 무슨 아파트 된다? 반값 아파트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뭐죠? 아파트 값을 반값으로 만든다고 꼭 선거철만 나면 반값 아파트 얘기 나왔잖아. 요새는 말도 안 나오네. 그럼 반값 아파트 만들어 보면 간단합니다.
아파트 가운데다 철도 내버리면 됩니다. 고속도로 내버리면 그때는 아파트 뭔다? 반값 아파트 될 겁니다. 아장난 주택단지 개념이죠. 또 뭘 만들었습니까? 가운데 폭 20m 해상되는 일반 도로, 또는 폭 8m 해상되는 도시계 예정도로가 만들어지면 그때도 각각을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근데 이때 폭이 얼마 되는 거? 20m 이상 되는 일반 도로하고 폭 8m 이상 되는 무슨 도로? 도시계 예정도로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작년에 시험 문제 또 났던 건데 어떻게 온다? 20일 동안 8도를 유람하자. 이렇게 해서 20일 동안 뭐 된다? 8도를 유람하자. 그렇게 하십시오. 21, 8도. 이게 뭐냐? 그래서 20m 이상 되는 일반 도로, 8m 이상 되는 도시계 예정도로. 그걸 21, 8도. 그런 8도가 어디죠? 우리나라 금수강산, 8도 금수강산을 뭐죠? 유람하러 가자요. 그럼 며칠 걸릴까? 20일 걸린대. 그래서 20일 동안 8도를 유람한다. 20일 8도.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자꾸 이걸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20일 동안 8도를 유람한다. 20일 8도. 아셨죠? 그렇게 외우십니다. 그런 것들은 분리되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답니다. 자, 그런데 이 주택단지를 만드는데 뭐죠? 공구란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게 공구죠?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요거 하나의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근데 이게 하나의 주택단지가 만들어졌는데 이걸 뭔다? 둘 이상으로 구분하겠답니다. 이렇게 나누겠답니다. 그때 이걸 뭐라고 한다? 공구라고 하자. 이렇게 나눠지는 이 부분을 하나의 주택단지를 이렇게 둘 이상으로 나누는 걸 뭐란다? 그걸 공구라고 하자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나눠놓고 왜 이렇게 나누죠?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 이게 중요합니다.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뭔다? 별도로 수행한대. 그러면 나중에 사업계획 승인받고 공사 시작할 때 뭐죠? 착공신고를 하는데 이 착공신고를 어떻게 한다? 여기 109부터 먼저 착공신고하고 나중에 209에 대한 착공신고는 나중에 또 좋다 이거죠. 그리고 착공신고도 각각 따로따로 했으니까 공사가 끝나고 나서 제대로 공사 끝났는지 마지막 뭐 받는다 그랬죠? 사용검사 받잖아. 그때도 사용검사도 뭔다? 별도로 수행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착공신고 먼저 언제가 사용검사 먼저 받을 가지고 나중에 착공신고한 데가 사용검사를 나중에 하겠죠. 이와 같이 공구별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이 구역을 우리 뭐라고 하자? 공구라고 하자. 그럼 이 공구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죠? 첫째 주택단지 안에 여기다 뭐 만들죠? 도로가 만들어지거나 주택단지 안에 있는 도로나 또는 지상에다가 뭐 설치하죠? 부설 주차장. 여기다 주차장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근데 폭이 몇 미터죠? 6m 이상의 폭으로 공구간 경계를 설정을 합니다. 즉 A109와 209를 나눠지는 여기는 적어도 이 폭이 몇 미터 이상 되대? 이게 6m 이상 되도록 폭이 넓도록 그렇게 공구별로 경계를 설정하는데 이때 설치되는 이 공구간은 뭐죠? 주택단지 내 도로 같은 거 또는 부설 주차라든지 또는 여기다 뭐죠? 또 뭐도 만들어 축대 같은 거, 옹벽 같은 거 그런 걸 설치해서 공간을 6m 이상으로만 폭 6m 이상으로만 둘로 나눠지면 이게 경계가 설정되는 게 됩니다. 또 공구별 세대수는 최소한 몇 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은 돼야 됩니다. 따라서 109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 209도 300세대 이상. 그래서 공구별로 세대수는 최소 300세대 이상은 돼야 될 것. 또 주택단지 내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은 돼야 되면 공구별로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재작년 시험 문제 났던 거죠. 이건 다시 말하면 공구별로는 300세대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하나의 주택단지를 두 개의 공구로 나누려면 몇 세대는 돼야 되니까 300, 300 더한 몇 세대? 600세대 이상은 돼야 되지만 공구별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1000세대 이상이라고 처음에는 돼 있었어요. 근데 1000세대가 아니라 지금은 600세대 이상만 되면 몇 개로 나눌 수 있어? 두 개의 공구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해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때 세대수는 최소 600세대 이상은 돼야 된다. 전체 세대수는 600세대, 공구별로는 300세대 이렇게 보세요. 전체 세대수는 600세대 이상 될 때 공구별로 분할해서 할 수 있는데 그때 각 공구별로는 300세대 이상은 돼야 된다. 아셨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핵심적인 8번 공공택지부터 나오죠? 이거는 우리 잠시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합니다.